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는 7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늘 할머니, 어머니 소리만 듣다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니 낯설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매번 듣기만 하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나면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개운해지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편지로 쓰자니 너무 길고 컴퓨터로 적자니 할 줄을 몰라서 제 친구 딸내미 손을 빌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나이에 이곳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적을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신경을 쓸 거긴 한데 혹여라도 저의 수다가 잠깐 길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날 여자가 없어가지고 애 딸린 여자를 만나. 너 그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친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 이놈이 하라는 결혼 안 한다고 속 썩인다고 생각했더니 고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애 딸린 이혼녀야? 너 정말 네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너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 엄마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응? 내가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여자 보는 눈이 없겠어? 엄마처럼 성실하고 정 많고 마음 넓은 그런 여자예요. 승환이가 얼마나 예쁜데 그 여자 보기 힘들면 승환이 얼굴이라도 먼저 보고 좀 그래 봐요. 이거나 내가 남의 집 자식을 뭐 알아본다니. 내가 왜 그 녀석을 봐? 그 녀석 친할미나 외할미한테 데리고 가. 어디서 말이야? 내가 그 녀석 얼굴을 왜? 네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남의 씨 받아서 낳아온 자식을 내가 왜 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 못한다. 평생을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우리 귀한 아들. 결혼하고 나서 어렵게 얻고 유일하게 낳은 자식이 그놈 한 명이라 저나 남편이나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애 딸린 이혼녀였어요. 그래요. 지금에야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선입견도 사라졌다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선입견도 많았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는 재혼인데 내 아들은 초혼이고 뭐랄까요? 좀 아니 아주 조금 많이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고 처음 하는 결혼에 애 딸린 여자 만나서 팔자에도 없는 자식 돌본다고 돈 벌러 뛰어다니며 고생할 아들의 앞날이 훤히 보였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한테 참 모질게도 많이 굴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반찬까지 싸들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던 그 여자를 매몰차게도 내몰았으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결혼시킬 것 같으면 시장 가게에서 반찬하는 여자 중에 시집 안 간 여자랑 내 아들 놈 결혼시켰지. 이거 봐요.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댁 같으면 댁아들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허락하겠냐 말이에요. 같이 자식 가진 엄마로서 생각을 한번 해봐달라 이 말이죠. 나 그쪽이 해오는 거 반찬이든 금덩이든 뭐가 됐든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 아들이랑 헤어져만 줘요.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머니, 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저희 아들 승환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거든요. 승환이가 그 사람 정말 많이 따라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누가 그쪽 어머니고 누가 그쪽 자식 아버지예요. 이것 봐요. 남의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아버지란 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래요. 어디서 총각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이거 반찬 나 안 받을 테니까 갖고 나가요. 일부러 모질게도 굴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싫어서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 여자의 아이를 제 손자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 여자한테는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 아이가 제 앞에 처음 나타났던 게 아이 나이 고작 3살 될 때였습니다. 아들은 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이미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이서 저한테 자주 찾아왔었죠.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들은 늘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어머니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때에도 완강하게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었고요. 반복되는 나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랬고요. 잘 지내보자면서 굳이 저를 이끌고 아들과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 이렇게 저희 네 사람은 갈빗집을 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집 아시죠? 야외 있고 인공폭포나 분수 만들어서 잘 꾸며놓은 그런 곳 말이에요. 저희가 앉은 테이블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방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승환이는 놀이방에서 쫄래쫄래 가서 놀고 있었고, 그런 아이 혼자 놀게 두고서 어른들끼리 어색한 이야기를 나눴죠. 뭐 늘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들은 저한테 엄마랑 집사람이랑 성격이 참 잘 맞을 것 같아. 정말 좋아. 라는 소리를 해댔고, 아들 옆에서 그 여자는 저한테 어머니, 어머니 거리면서 뭐 부족한 거 없으시냐? 이것 좀 드셔보셔라 하고 그랬네요. 왜 밀어? 왜 미냐고. 이게 무슨 소리라니? 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으앙 크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놀이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보아하니 그 여자의 아들아이가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도 저한테 할머니 하며 다가오던 녀석이라고 아이 울음소리에 제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둘이서 그 아이를 밀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지 엄마도 제 아들도 아닌 저를 바라보며 할머니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지 엄마도 제 아들도 아닌 저를 외쳤다니. 그리고서는 그 어린아이가 눈물 콧물 흘리며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겨 엉엉 우는데 그게 뭐라고, 아유 정말이지 그게 뭐라고. 그 아이가 제게 안기는 순간 얼음장 같았던 제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랑 그 여자는 놀이방으로 달려가서 그 형제아이들을 나무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 형제아이들 부모라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었어요. 원래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형제들 부모라는 인간들이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더라고요. 하니 어디서 콩가루 집안이 지금 우리 애들한테 삿대질이야? 아까 그쪽 테이블에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애 딸린 여자 받아달라고 그쪽 어머니한테 사정사정하는 것 같던데. 아이고, 애까지 있는 여자가 왜 이혼을 했겠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런 여자가 자식 교육은 똑바로 시켰겠냐 이거야. 뭐요? 지금 여기서 집안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디를 봐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집안 얘기 따질 거면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그쪽 애들이 잘못이지. 아이고,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시켜요. 남의 씨로 낳은 자식 거두면서 자존심도 없나. 그쪽이나 남의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테이블 반대편이 그 형제네 가족 테이블이었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자기네들이 결혼 허락해달라고 조르는 거를 그 뒤편에서 그 인간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요.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고 남의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을 저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형제 엄마라는 여편네를 돌려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애 딸린 여자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뭘 알고 짓거려 이 여편네야. 네가 뭘 하고 내 며느리랑 내 아들이랑 손자한테 함부로 말을 짓거려? 너희야말로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집구석에서 자랐길래 내 새끼들한테 함부로 말하냐 이거야. 정말요, 미친 듯이 따져 물었어요. 어디서 못 배워먹고 자랐길래 남의 가족 얘기를 그렇게 막말로 하는 거냐고 몰아붙였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자기네 자식들이 실수했다, 죄송하다 사과했으면 끝날 것을 그거 가지고서 가정이 어떠네 뭐하네. 결국은 그것들 자기네들이 일 크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얼굴 팔리는 짓 하고서 밥도 못 먹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손주와 며느리가 생겼죠.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결혼을 허락해 준 걸 가지고서 애 딸린 여자를 왜 받아주냐 많이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야기했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데리고 들어와 준 거지. 그게 왜 손가락질 받을 일이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며느리 사이까지 뭐 좋은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저한테 까칠하고 쌀쌀 맞았거든요. 그건 뭐 제가 감내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온 행동이 있으니 자기도 얼마나 상처였겠나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할머니, 이것 좀 봐봐요. 내가 할머니 주려고 이거 종이접기 시간에 배워왔어요. 장미꽃. 이거 할머니 선물. 물론 손주 녀석은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원래부터가 제 친손주였던 것처럼 그 아이는 저한테 참 많이 안겼고 저한테 참 살갑게 굴어줬죠. 아마 손주의 그런 행동 때문에 며느리가 제게 쌀쌀맞게 굴어도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했죠. 내 아들의 자식이 아닌데도 어쩌면 그렇게 내 아들 어릴 적이랑 똑같은지 말입니다. 손주는 어릴 적부터 참 다정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건 아마 애처가인 저희 아들의 행동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제 아들도 자기 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애처가였거든요. 며느리 역시도 저희 아들한테 참 잘했고 말이죠. 그렇게 손주 3살 때 만난 인연은 시간이 훌쩍훌쩍 흘러 이제는 손주가 저를 챙겨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더군요.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던 시간 속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나이 75살, 아들이 53살, 며느리가 57살, 손주가 32살이 되었던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죠. 아이고 이놈아. 네가 나를 묻어줘야지. 네가 나를 묻어주고 네가 내 영정사진을 봐야지. 왜 내가 너를. 아이고 이놈아. 여보 안 돼 여보.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어딨어. 그건 바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었죠. 늘 다정하고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이 53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도 몰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었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만큼 큰 부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제 아들은 참 나쁜 놈이에요. 참 불효자죠. 정말 이제 가슴이 미어질 만큼 보고 싶은 제 아들은 불효자네요.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던 그때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내가 잠에서 깨어난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들의 장례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뭐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것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머님 고집 때문에 그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안치실에 이렇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고집? 아이고, 너 말 잘한다. 내 고집? 내 고집이라고? 왜? 뭐 숨기는 거라도 있냐? 캥기는 거라도 있어? 왜? 나는 내 아들 아직 못 보낸다. 못 보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알아? 나는 내 아들 이렇게 절대로 못 보낸다고. 제가 한 행동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난 것 같았나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고함을 치고 들어누웠던 건 아들이 생전에 남겨두었던 유언장을 제가 보았는데 기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들의 유언장은 변호사인 저의 손자가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아들이 남긴 유언장에는 며느리가 재산을 1원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달라고 며느리는 모임에 빠진 미친년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며느리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어머니, 그 사람이 저한테 재산을 100%다 주겠다고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런 유언장이 나온 거면 어머님이 지금 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장례 치를 수 없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할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한테 1원 한 푼 주지 말라고 적어놓은 유언장 가지고서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 그래,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대체 내 아들이 뭐에 홀려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을까? 내 아들 인생 꼬인 거? 그건 너랑 결혼하면서부터 그 녀석 인생 꼬인 거야. 팔자에도 없는 자식이랑 아내 챙기겠다고 죽어라 이러던 그놈이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뜬 것도 다 너 만나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멀쩡하던 놈이 세상을 왜 떠? 저희 아들요? 저희 아들 평생을 태권도장을 운영해 올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아프지 않게 잘 커온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들의 장래를 미루고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는 손자의 말이 컸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러더군요. 지 아빠한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부검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손자는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따로 나가 살았기에 손자도 지 아빠가 남긴 유서에 적힌 내용이 걸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들의 양아들이자 며느리의 친아들인 제 손자가 부검 이야기를 먼저 꺼낼 정도면 이건 정말 며느리한테 뭔가 꿍꿍이가 정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손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빠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영 걸린다고 했어요. 사실 제 며느리는 역마살이 있는 사람인지라 손자를 잘 안 챙겼었거든요. 손자를 챙긴 건 오히려 며느리가 아닌 손자의 양아버지인 제 아들이 더 챙겼었으니까요. 그래서 손자도 지 엄마보다는 제 아들과의 애착이 더 두터웠었어요. 그렇게 상황을 추론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손자랑 제 말이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말대로 너한테 이런 한 푼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민호가 원래 하던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너를 미워하고 화날 정도면 이건 뭐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이 유서에 그렇게 적었고 너는 자꾸만 장례를 치르자고 한다고? 이거 네가 봐도 정말 이상하지 않니? 정말 이상했죠. 지 남편이 갑작스레 죽었는데 그걸 원인 파악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2번 같은 걸 왜 하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뭐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자기를 왜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냐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서 저와 손자는 제 아들을 부검하는 데 동의했어요.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난리가 났었죠. 아니, 지 남편이 갑자기 돌연사로 세상을 뜬 게 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건가? 저는 며느리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만큼 며느리에 대한 저의 의심도 더더욱 커져만 갔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몸에 왜 칼을 대요? 어머니, 저 그이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막말로 제가 그이 잘못되게 하고서 뭐 노리는 게 있었으면 그이가 남긴 유서를 저대로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승원아, 너 정말 왜 이래? 할머니가 이러시면 네가 나서서 할머니를 중심 잡게 해드려야지. 왜 너까지 같이 휘둘리냐고 이거사. 며느리가 악을 쓰면서 말렸지만 저와 손주는 아들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후에 경찰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아들에게 신장 질환 병력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치료해야 할 상태였는데 며느리는 그걸 다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며느리를 추궁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 이실직고를 했거든요. 이거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당장에 며느리를 쫓아가서 따졌어요.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놀러 다니기 바빠서 방치한 거지? 어디서 눈물 콧물 질질 짜내면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이러고 있어.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좋다고 한 너한테 내가 모질게 굴어서 그래서 네가 여태껏 나한테 퉁명스럽게 대했어도 나 다 내 죗값이거니 하고 참고 살았다. 승환이 낳아준 게 고마워서 승환이 나한테 손주로 데려와 준 게 고마워서 참았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래. 저와 마찬가지로 손자도 자기 엄마인 제 며느리한테 악을 쓰며 따졌죠. 어떻게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아빠가 정말 싫다고 병원 치료받는 거 싫다고 했다고 해도 엄마가 아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갔으면 아빠가 지금 살아있을 거 아니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래 엄마,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아. 엄마랑 아빠랑 병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엄마, 설마 그 모임 때문이야? 그 사교 모임, 그거에 빠져서 엄마가 아빠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고. 너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네 아빠를 왜 방치해? 방치하기는. 승환아, 너까지 정말 이럴래? 너, 너 입 안 다물어? 네가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거려? 네 남편이 아프면 네가 옆에서 챙기던가. 그게 싫으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아이고 민호야, 민호야. 맞아요. 저랑 손자 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쭉 모임 같은 걸 다녔거든요. 그 테니스 모임인지 뭔지 그거를 시작으로 와인 모임까지 하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며느리가 모임 많고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것이 밖으로 놔두느라 내 아들을 나몰라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너 어디 모임에서 웬 놈팡이 만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 안 그러면 너 정말로 천벌 받는다. 천벌 받고 말고. 너 어디 남자 있었니? 그래서 그 놈팡이랑 짜고서 내 아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혼을 하고 싶으면 곱게 이혼을 하든가. 왜 남의 귀한 새끼를 잡아먹기를.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추접하고 더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서는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아들이랑 이혼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일부러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시면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실 거라고 저한테 자기 아픈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약만 잘 챙겨 먹고 검사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연세 많은 어머니 걱정시켜드리지 말자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그렇게 천대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이 집안 며느리 되어보겠다고 그이랑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거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저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미 제 안에서는 심증이 굳어있는 상황인데 며느리의 저 말이 저한테 진심으로 들리기나 했겠어요? 저는 절대 못 믿는다고. 너 바람 피운 거. 그래서 네가 내 아들 그렇게 만든 거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지 가슴을 퍽퍽 내리쳐대면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악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으실래요? 제 모임 나갔던 모임 사람들 다 연락해서 물어볼까요? 제가 언제부터 그 모임에 안 나갔는지를요. 저요, 그 사람 아프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 모임 일절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심장질환인데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될까 몰라서 시간 맞춰서 도장으로 약 갖고 갔고요. 그 사람 몸에 좋다는 음식 해다 바치면서 저 그렇게 그 사람 내조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 아주 그럴 거면 작가를 하지 그랬냐?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 지어냈냐?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그렇게 내 아들 생각을 했었으면 그랬으면 네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어도 너는 내 새끼 아픈 건 나한테 말해줬어야 하는 거야.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겠지. 너는 그냥 애초부터 내 새끼 우리 민호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었던 거라고. 내 아들 아픈 거 알고 나서는 모임도 잘 나가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건 손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주는 제 옆에 서서 자기 엄마인 제 며느리한테 엄마 솔직히 말씀하셔라. 일 키우지 말고 이제라도 제발 솔직히 말씀하셔라 라고 오히려 그 아이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 발작을 해댔어요. 자기가 정말로 제 아들 아픈 기간에 모임 나가거나 남자 만났다는 거 그거 하나라도 나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세상 떠난 제 아들 핸드폰, 지 핸드폰은 물론이고
저희 아들 차며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까지 싹 다 털어서 업체에 맡긴 것이었죠. 다 복원해주고 찾아서 자기가 뭘 하고 지냈으며 제 아들이 뭘 하고 지냈는지 깡그리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래, 뭐가 나오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도 며느리한테 당장에 업체에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말 뭐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나와서 저를 당황시켰죠. 아, 이거 왜 이래요? 다들 정말. 어차피 내가 아들인데, 아들은 나 한 명인데, 어차피 나한테 줬어야 할 돈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 되고 나서 내가 엄마 아빠 체면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랬잖아. 엄마가 집이 없어? 아, 엄마 아빠 살던 집 그거 엄마가 살아. 명의만 내가 갖고 있을게. 아가, 승환아, 너 이거 대체 무슨 말이냐? 응? 아가, 네가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승환아 이놈아, 말을 해봐. 대체 뭐 때문에 네가 그랬냐고? 할머니, 나도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빠한테 뭐를 했어? 아, 그건 아닌 거잖아. 할머니는 그래도 나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할머니는 나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제가 알게 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실, 그 온갖 검사를 하고 영상을 확인하며 알게 된 사실, 그 충격적인 사실은 변호사인 제 손자가 자기 아버지이자 제 아들의 유언장을 조작해서 제 아들의 재산을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 손자는 자기 엄마인 제 며느리한테까지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며느리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실제로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손자의 저런 태도를 보고 나서는 기절을 해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뭘 어째요.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일단은 여러분한테 상황을 좀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급성 심장마비가 맞았습니다. 아들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보니까 그날 피곤했다는 통화 내용을 며느리랑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가 애들 최대 입시라서 대충 할 수가 없었어. 당신 말대로 물도 중간중간 마시고 약도 먹고 하면서 했지. 아휴,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 그러니까 입시 반쯤 된 애들인데 뭘 당신이 굳이 그렇게 매달려서 봐줘. 이사범한테 좀 말해서 봐달라고 하지. 당신 최근 한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한 거 알아? 당신 자꾸 이렇게 나 불안하게 할 거야? 아이고, 알았어. 걱정 안 하게 몸 잘 챙길게. 오늘 저녁 안 먹을래?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 가서 씻고 바로 자야겠어. 저 대화 내용을 듣는데 아들 목소리에 대고 저 혼자 울부짖었었어요. 그냥 좀 쉬라고. 집에 가서 바로 씻지 말고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씻으라고. 그러면 너 살 수 있다고. 보통 급성 심장마비 원인이 정말 뜻밖의 곳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나서는 좀 쉬었다가 씻어야 하는 게 맞는 거래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얼른 씻고 자려고 급하게 씻었나 보죠. 태권도장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뛰고 움직이고 쉴 새 없이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심장에 무리가 왔겠죠. 그러다 따뜻한 물인지 찬물인지가 확 끼얹어지니 심장이 놀라서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제 손자라는 놈은 제 아들이 생전에 작성했던 유언을 조작했네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손자가 유언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제 아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왔었어요. 그때는 제 아들이 세상에 뜨기 전이었죠. 그러게 이 녀석아 진작에 차 점검을 했었어야지. 아빠가 기름 빵빵하게 넣어놨으니까 운전 조심해서 하고 다녀. 알겠지? 아이고, 다 큰 아들 기름값 없을까 봐 기름도 넣어준 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지밖에 없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손자가 아들네외 집에 놀러 왔다가 지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제 아들 차를 끌고 나간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 손자한테 차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뭐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자가 차에 탔고 시동을 거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었죠. 그러다 어디를 간 것 같은데 손자가 창문을 열어두고서 차 밖에서 통화를 하는 그 내용이 차에 녹음이 되었어요. 시동이 걸려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블랙박스도 계속 작동을 했던 거였죠. 참 생각해보면 희한한 것 같아요. 하필 그때 손자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서 차에 기대서 전화를 했으니 그 내용이 녹음이 된 거잖아요. 이게 사람 일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아들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녹음된 손주의 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죠.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 대화는 빚쟁이에게 사정하는 손주의 간절함이 묻은 대화였습니다. 아이고 참, 사장님 저 못 믿어요. 제가 보험 하나 안 들어두고서 그렇게 큰 돈을 사장님한테 빌려달라고 했을까 봐요. 드러나야지. 내가 우리 아빠가 쓴 유언장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왜 다 어려운 애들한테 기부를 한다고 쓰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고쳐야죠. 저 결혼 안 합니다. 대표님처럼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재산 다 당겨서 거하게 제 로펌 회사 차릴 거고요. 그때 가서 돈 있으면 젊은 여자들도 실컷 만나지 않겠어요? 거기다 제가 우리 사장님 뒤도 싹 봐드리고요. 그러니까 저 믿고 빌려주세요. 이자만 내겠다고 말하면서 제가 밀릴 것 같아요. 저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 조만간 큰 돈 들어온다고요. 손주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들 내외도 손주 앞에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설마 하니 이 손자라는 놈이, 더군다나 내 아들의 아들이라는 놈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 뜨고 나면 재산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제 아들의 유언장을 보고서 손자가 이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 못돼 처먹은 놈은 더군다나 지 엄마인 제 며느리한테 죄에다 누명을 씌워서 시선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지 엄마 앞으로 땡전 한 푼 안 가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적힌 그 유언장을 식구들 누구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자기 안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애처가였으니까요. 그걸 아는 손자놈이 엄마가 모임 좋아하는 걸 빌미 삼아서 마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 엄마가 뭔가를 의도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던 겁니다. 마치 제 며느리가 제 아들 뒤에서 딴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영상 봤을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아빠처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가족이라고 늙은 엄마 내가 거두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세상 먼저 떠나도 나는 아빠한테 그랬을 거고 내가 엄마 것도 고쳐놨잖아. 부부는 닮는다고 어쩌면 둘 다 그렇게 기부한다고 적어나 몰라. 그렇게 변호사인 손자와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밀려드는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경찰서에 앉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어요. 하다 손자놈은 제 아들이랑 제 며느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세상 뗄지 모르니까 두 사람 거를 다 바꿔놓았더군요. 제 것도 말입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뜨든 간에 재산을 자기한테만 오도록 말이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제 손자 얼굴에 손을 댔어요. 퍽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손자를 알게 된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내 금이야 옥이야 아끼며 보살피던 손자를 그렇게 제가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 거 손자 얼굴에 손을 댄 게 말이죠.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아, 저건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맞았구나. 나 혼자서만 저 아이가 내 혈육이고 내 손자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한테 한 차례 호되게 혼난 손주. 아니, 그 망할 놈은 저를 노려보며 버럭해 댔어요. 와, 씨, 이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변호사 된 손주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닐 때는 내 새끼고 손주가 돈 좀 필요해서 이미 세상 떠난 아빠 유언장 좀 조작한 거 가지고 할미가 나한테 이런다고? 애초에 할미는 나를 손자로 생각 안 했던 거지. 그게 맞는 거네. 뭐야 이놈아. 너야말로 네가 나랑 네 아비를 친가족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런지 못했어. 알어. 네가 어떻게 이러냐. 승원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천하의 못돼 먹은 놈아. 네 엄마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너 정말 네가 한 짓 어떻게 죄 받으려고 이래? 하지만 손주는 이미 대화가 통하질 않았어요. 공부한다고 인성은 어디다 팔아먹은 것인지 그는 그거 정말 파렴치한이더군요. 어떻게 하겠냐는 경찰의 말에 당연히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고 모든 상황을 전달받은 며느리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정신을 차리고서는 저한테 찾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게 제가 그 사람 인생 가로막는 일이었나 봐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자식을 잘못 키워 정말 죄송하다며 우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나야말로 정말 미안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여태껏 너를 미워하고 상처 준 것도 미안하고 내가 오늘 경찰서에서 네 자식 머리통을 때렸다. 그것도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수십 년을 고부간으로 지내오면서 서로 이렇다 할 진심 어린 대화 한 번 한 적 없던 저희 고부 사이가 비로소 그날이 되어서야 담 하나를 허물 수 있었네요. 그리고서 저와 며느리는 그제야 우리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저는 아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민호야, 내 새끼. 아가, 엄마가 먼저 가야 하는데 내가 네 명줄을 빼앗았나 보다. 내가 너를 잡아먹었나 봐. 아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 아이 귀한 내 새끼. 민호야, 엄마가 곧 따라갈게. 차가운 곳에서 너무 외롭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어라.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아무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 저 사람 마음 아파서 못 가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그만 울어요. 우리 그만 울어야 저 사람이 마음 편히 가죠. 저희 그만 울어요, 어머니. 너한테 그런 부검 같은 거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떠나야 맞는 건데 너 먼저 세상 떠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 옆에서 울지 말자고 저를 다독이던 며느리도 결국 무너져서는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어요. 며느리는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를 했죠. 그렇게 나와 며느리는 눈물 어린 사과를 하며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자 소중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인 손자라는 놈, 그 망할 놈은 지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항소를 했어요. 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건 기각이 되었네요. 판사가 봐도 괘씸했었나 봅니다. 그리고서는 손자라는 건 지 엄마가 자기가 보내는 편지고 뭐고 싹 다 안 받고 무시하니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할머니 꼭 보고 싶고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어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저는 면회를 갔어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는 나 보러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할머니, 나 아직도 미워? 할머니, 그런데 이건 나도 정말 억울한 거야. 할머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남긴 유산 그거 다 받는다 한들 그거를 설마 내가 정말로 꿀꺽했겠어? 아니잖아. 그러냐? 그러면 너는 대체 그걸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거니? 어디 한번 들어보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타당한 이유가 있길래 네 애미한테도 상처 주고 나한테도 상처 주고 떠난 네 아빠한테까지도 상처 주는 짓을 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아니, 그거야 뭐. 일단은 내 로펌 회사 하나 차리고서 할머니 용돈도 좀 주고 그러려고 했었지. 그리고 내가 회사 차려서 대표 되면 돈을 좀 벌어. 그거 가지고서 나는 할미랑 엄마한테 효자 노릇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아주 가슴이 미어 터지다 못해 머리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가 내가 왜 손주를 저렇게 키웠을까? 너무 오냐오냐 예뻐라 한 내 잘못일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날 15분의 대화에서 제가 들은 내용이라고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전부인 손자였던 그놈의 자기 변론뿐이었어요.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저는 그놈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가족 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이에요.
제 말과 제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의 심각함을 느낀 건지 그 녀석 그제야 또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투명 유리창 사이로 저를 바라보며 뭐라 소리를 지르는데 면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이크도 꺼져서 소리가 안 들리대요. 그렇게 죽어라 악을 써대는 그 모습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손자였던 그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인지 중지인지 아무튼 그놈 그거 당장 출소를 한다 해도 바로 변호사 일을 하기란 매우 힘들 거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지가 아무리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해도 일단 실형을 살아야 하는 죄로 분류가 된 일이고 그걸 가지고서도 또 변호사 협회며 다른 관련 기관에 또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라고 하면서 법이며 윤리를 두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자였던 그놈이 한 짓이 그게 사람이 할 짓거리냐 이 말입니다. 보나마나 안 될 게 뻔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맞는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민호, 우리 민호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민호 그곳에서는 마음 아프지 않고 몸 아프지 않게 그저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게 돌봐주십시오. 제가 언제고 갈 때면 꼭 나와서 이 엄마 맞이해달라고 우리 아들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하루하루 절에 들러서 제 아들을 마음에서 보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면 할수록 분명 저는 웅크리고 살터인데 그런 제 모습을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면 너무 괴로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가, 넌 네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 찾아서 살아. 네가 마음에 들고 너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민호 생각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네가 민호를 위하는 길이고 너를 위하는 길이야.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싫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 생각도 계속 할 거고 어머니한테 연락도 드리면서 어머니 잘 지내시는지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는 싫다. 나 싫어. 너도 알지? 나 한번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 그거 예외로 내가 받아들인 게 너였어. 아가, 우리 서로 잘 살자. 각자 잘 살아남아서 나중에 우리 민호 만날 때 그땐 얼굴 보자. 그러자. 저는 며느리에게 이제는 남으로 지내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바라보면 여러 일이 떠올라서 괴롭고 며느리도 저를 바라보면 분명 괴로울 테니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 살던 그 집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고는 제 아들이 세상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저한테 다 남겨주고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제가 모질게 군 것들이 마음에 걸려 그 집이라도 다시 받으라고 설득하는 중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순전히 제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라고도 며느리에게 말을 해내요. 네가 이걸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곧 만날 내 아들에게 당당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는 이제는 혼자가 된 제 인생의 노년기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요. 이 한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